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다 결국 혼조로 마감했는데 예상치에 부합한 CPI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온 랠리에 대한 피로감이 컸던 탓인지 특히 S&P 500 장중 상승률을 모두 반납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장중에 좀 출렁거림이 있었는데 CPI 지표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 이런 것들의 시장이 다소 이렇게 장중 변동성을 보인 것 같습니다. 나스닥 0.2% 하락하고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은 강보합 마감했는데요. 10월 소비자 물가, 즉 CPI가 전년 대비 2.6%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 예상한 수준을 나타내긴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93,0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10년물 미국 채율은 전일보다 올라서 4.45%, 또 2년물은 낮아지면서 장단기 금리 격차가 좀 이렇게 벌어지는, 즉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스티프닝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간 폭등세를 이어던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CEO가 정부 효율부 수장이 되었지만 사이버트럭 리콜 소식 등이 나오면서 또 강보합 마감에 그쳤습니다. 네, 그래도 뉴욕 증시는 큰 흔들림 없이 좀 숨을 고르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어제 국내 증시 이제 검은 수율이 넘어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2% 하락했고요. 코스피는 2,410선, 코스닥은 700선에서 하회하면서 680선까지 물러난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랠리에서 소외되고 또 비트코인에서도 치인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코스피 시가총액이 지난 8월 5일 이후 처음으로 2,000조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는 5만 원 선마저 좀 위태로운 상황이죠. 네, 오늘 뭐 수능 때문에 1시간 늦게 장이 열립니다만 또 이번 달 또 옵션 만기일도 겹칩니다. 또 외국인들이 어떻게 또 시장을 흔들어댈지 다소 걱정스럽긴 합니다. 자, 콕콕 절세 전략에서는 개정된 상속세법에 따라서 금융재산과 부동산 재산 중 어떻게 상속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예상치에 부합하는 CPI 결과에도 시장은 크게 방향성을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대선 후 랠리에 대한 피로감이 더 우선시되고 있는 듯한데요.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11%, S&P 500은 0.02% 강보합권에서 마감한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6% 하락했습니다. 주요 종목들 보시면 엔비디아 간밤에 1%대 하락하면서 반도체주들 전반적으로 부진했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상승세, 아마존도 2.48%대 저렴한 또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한 반면에 알파벳은 1.4%대 하락합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면 메타도 쉬어가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테슬라,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지명이 되면서 이런 호재가 있었지만 그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일까요? 폭발적인 상승까지는 나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0.53%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참고로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서로 시소를 타는 듯한 모습은 이번 장에서도 연출이 됐고요. 기다리던 소비자 물가지수 CPI 결과도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2.6% 올랐고 전월 대비로는 0.2%포인트 상승.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로는 0.3, 전년 대비로는 3.3% 상승했습니다. 대체로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고요. 9월과 비교하면 근원 상품과 근원 서비스 모두 오름폭을 축소했습니다. 또 우려했던 에너지 항목은 전월 대비 보합에 그쳤고 항공운임은 꾸준히 높은 상승률 유지하고 있습니다. 10월 CPI를 확인한 후에 12월 FMC에서 25bp 인하를 할 확률 59% 정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80% 넘게 급등했습니다. 반면 동결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졌고요. 보편적 관세를 주장하는 트럼프 당선인 때문에 높은 관세로 인플레이션이 되살아날 것이란 우려도 함께 커졌습니다. 일단 이번 CPI 지표 확인하고 나서는 그런 걱정을 조금은 덜어낸 듯합니다. 전문가들도 금리 인하 속도가 조만간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덜었다면서 연준이 다음 달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여지를 줬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국채 수익률 장단기물 흐름이 엇갈리면서 둘 사이 금리 차도 커졌는데요. 2년물은 보시는 것처럼 4.28%대 하락으로 마감한 반면 10년물은 4.45%대, 장중에는 4.3%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4.4% 중반대까지 상승했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 상황을 좀 눈을 넓혀서 살펴보면 트럼프 트레이드로 뉴욕 증시만 잘 나가고 있는 상황 맞습니다. 실제로 대선 이후 미국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S&P 500 지수의 12개월 선행 PER인데 보시는 것처럼 22.2배의 수준까지 올라서 지난 3년 내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다음 보시면 유럽도 미국과 함께 우상향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문제는 이 노란색 선 아시아입니다. 미국 대비 상대적으로 열이하고요. 그 이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로 펀더멘탈. 실제로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를 봐도 그렇고 이익에 대한 기대도 낮고 밸류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내에서도 일본과 중국 대비해서 한국의 모멘텀이 가장 낮은 상황이고요. 반면 쉬어가는 시장과 별개로 가상화폐 시장 여전히 불이 꺼질 줄 모릅니다. 비트코인 9만 달러 돌파 후에 한때 9만 3천 달러도 웃도는 흐름 보였는데 그 이후에 지금 위아래로 변동성이 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미 대선의 레드 스윕 여부가 최종 공표되기 전이긴 합니다만 공화당이 하원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게 될 확률 높은 상황이죠. 트럼프 당선인은 빠른 속도로 충성도가 높은 인물들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40대 폭스뉴스 앵커인 피트 헤그세스를 국방장관에 파격적으로 지명하는 등 핵심 요직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미국 우선주의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뜻이겠죠. 이런 부분도 국내 증시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연준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보다 이 대선 랠리에 대한 피로도가 더 큰 모습인데요. 주 후반 뉴욕 증시가 어떤 쪽으로 방향성 잡아가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최근 부진을 털어내고 본격적인 인공지능 경쟁에 뛰어든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와 손을 잡았습니다. 손정희 회장과 젠슨항 CEO는 도쿄에서 열린 행사에서 만남을 갖고 양사가 함께 AI 슈퍼컴퓨터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블랙웰을 탑재한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자신했습니다. 손 회장은 또 이 자리에서 AI 관련 투자에서 크게 한 방 날릴 준비를 하고 있다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현지 매체들도 손 회장이 우리 돈 45조 원에 달하는 군자금을 활용해 AI 전략을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프트뱅크의 AI 시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같은 날 엔비디아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과 5세대 통신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인공지능 무선 접속 네트워크 AI 랜솔루션 시범 서비스를 실증했고요. AI 검색 신흥 강자로 떠오른 퍼플렉시티와 오픈AI의 연이어 대규모 투자에 나서기도 하는 등 몸풀기를 마치고 본격적인 시장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 CATL이 미국 문을 두드리고 나섰습니다. 로빈정 창업자는 최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미국 투자를 허용한다면 현지 공장 건설을 검토하겠다 말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사실상 수출이 금지된 상태고 또 백악관 복귀를 앞둔 트럼프 역시 결을 같이 하고 있지만 다만 트럼프는 중국 업체들이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에는 여전히 열려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지난 8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도 만약 중국을 비롯해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와 차를 팔고 싶다면 현지에 공장을 지어야 하고 우리 노동자를 고용해야 한다 말하기도 했는데요. CATL 측 역시 해당 인터뷰에서의 발언을 계기로 미국 진출에 계속 관심을 가져왔다며 다음 행정부는 투자에 개방적이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현재 CATL은 미국 시장에서 라이센스 계약을 통한 꼼수 아닌 꼼수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의 선택이 배터리 업계에 미칠 파장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리는 최대 쇼핑 축제 광군제가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굳게 닫힌 중국인들의 지갑은 쉽게 열리지 않았는데요. 예년과 달리 썰렁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장장 34일 동안 진행돼 역대 최장기간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침체된 내수와 움츠러든 소비 심리 탓에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올해 5% 안팎 경제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하는 중국 당국도 대규모 보조금을 편성해 4분기 핵심 이벤트인 광군제에 사활을 걸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행사 기간 동안 총 거래액이 10억 위안을 넘겼다 밝히는 등 본토 소비가 탄탄한 성장세를 보였다 자평했지만 주요 외신들의 평가는 달랐는데요. 광군제 효과가 예전만 못하자 알리바바와 징둥 모두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않고 있고
올해 할인 행사 기간이 역대 최장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가 개선됐다 보기 어렵다는 평이 많이 보였고요. 또 일부 중국 언론조차 광군제 키워드가 과거 광란의 열기에서 올해는 차분한 이성으로 바뀌었다, 달라진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이 초저가 전략으로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 플랫폼들의 맞불을 놨습니다. $20 이하의 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웹스토어를 선보였는데요. 회사 측은 다양한 상품을 미친 듯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홍보하고 있고요. $25 이상 주문 시 무료 배송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이 이렇게 초저가 전략을 들고 나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플랫폼들이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자칫 이커머스 공룡 타이틀도 빼앗길 처지에 놓여 있는데요. 특히 테무는 런칭 2년여 만에 약 50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아마존 왕국인 미국에서도 2위의 이름을 올리며 바짝 추격 중이고요. 테무 성공 신화를 쓴 모회사 핀더도의 창업자 황정은 중국 최고 보호 자리에 오를 만큼 빠르게 세를 넓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트럼프 공포에 양지수 모두 3%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그럼에도 하락장 속에서 올랐던 업종들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원자력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에 원전주가 뛰어 올랐습니다. 약 2,139억 원 규모의 원전 관련 예산이 원안대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감액 의견을 제시했지만 여야는 논의 끝에 정부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계에서는 민주당의 탈원전 기조에 변화가 생긴 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원전 예산은 원안보다 1억 원 증액됐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소형 모듈 원자로 제작 지원센터 구축 사업 예산이 정부안 55억 원에서 56억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이 상승했는데 G2파워가 9.62%, 대창스틸이 6.41% 올랐고요. 일진파워가 5.04%, 또 한국전력이 3.26%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로봇주가 어제도 강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어제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효율성위원회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발탁했다는 소식에 머스크 관련주들이 주목받았는데요. 머스크가 로봇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트럼프 당선인도 산업진흥을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로봇주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머스크는 주력 사업 중 하나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 중인데 그는 내년부터 공장에 휴머노이드를 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서 지난달에 한 컨퍼런스에서 2040년에는 휴머노이드가 100억 개가 넘을 것이라면서 16년 뒤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중화돼 인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로봇주 안에서도 휴머노이드 관련주가 크게 올랐는데요. 휴림 로봇이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유진 로봇이 17.25%, 로보로보가 10.59% 상승했습니다. 또 이어서 스맥이 8.33%, 시메스가 6.82% 급등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이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에 대한 투자 금액을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어제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총 58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기존 투자이익이었던 50억 달러에서 8억 달러 더 늘어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두 합작사는 리비안이 개발하는 소형 SUV인 R2의 2026년 상반기 출시 목표를 뒷받침할 예정이고요. 폭스바겐은 이르면 2027년에 리비안의 전기차 설계와 소프트웨어 기술이 적용된 첫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양사 간 동맹을 통해 리비안은 대형 업체인 폭스바겐과의 협력 관계를 이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이익을 늘리겠다는 구상인데요. 외신에서는 이번 추가 투자를 통해 리비안의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국내 리비안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어제 에코캡과 대원화성이 상한가까지 직행했고요. 유진 테크놀로지가 3.76%, 또 알맥과 대우에어틱이 각각 2.66%, 1.2% 상승했습니다. 지난 9월 이후 엔터주가 반등세에 나서면서 증시의 숨겨진 곳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주가 비교적 트럼프 관세로부터 자유롭다는 전망과 함께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등 주요 아티스트들의 복귀가 예상돼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서인데요. 현대차증권은 내년에는 BTS와 블랙핑크가 공연 시장에 돌아온다면서 내년 K-팝 공연 모객수가 큰 폭으로 올라 엔터 4사가 실적 턴어라운드를 주도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에 이달 들어서 증권가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주의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고요. 2025년 엔터 4사 합산 매출액이 4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4%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6,613억 원으로 같은 기간에 60.6%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에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어제 YG플러스가 4.23%, SM이 4.08% 상승했고요. 하이브가 2.27%, 또 YG 엔터테인먼트와 CJ E&M이 모두 1%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유달리 피곤한 한 주의 목요일입니다. 어제도 우리 시장은 양지수 급락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쭉 밀리더니 결국에는 연저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소식 이후에 지수가 번지 점프를 하듯 바닥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검은 월요일급 강펀치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큰 폭의 하락세를 겪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더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증권가에서는 일단은 무릎까지 내려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쉽게 저점 매수에 대한 손이 잘 나가지 않는 시장인데 과연 지금 사도 될지 시장 자세하게 복귀하시죠. 어제 코스피가 2.64% 떨어지며 2,417.08포인트에 마감해서 작년 11월 이후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만 5.7% 넘게 조정을 받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2.94% 급락해서 689.65포인트로 2개월 만에 700선을 내줬습니다. 700개에 가까운 종목들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양 지수 모두 종가 기준 연저점을 경신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의 당선으로 한국 경제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겁니다. 이른바 트럼프 패닉이 원화 가치 추락세를 유독 심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환율은 어제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3원 10전 오른 1,406원 60전에 마감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간밤에 예상에 부합한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 이후에 잠깐 1,400원 선을 하회했던 환율, 다시 1,406원 선을 회복하면서 이제는 1,400원 선이 자연스럽게 지지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높아진 환율이 외국인의 셀 코리아를 부추기고 있는데요. 어제도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7,126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면서 지수에 큰 부담을 줬고요. 특히 외국인 삼성전자를 압도적으로 많이 팔았습니다. 한편 기관은 183억 원의 순매수, 개인이 6,524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지만 지수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84억 원 순매도했고 개인 역시도 244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기관만 홀로 383억 원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퍼렇게 질렸습니다. 특히 유가증권 시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대형주의 낙폭이 컸는데요. 삼성전자 10만 전자를 기대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4만 전자를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제 4.53% 급락하면서 종가가 5만 600원, 신저가를 갈아치운 건 물론이고요. 주가는 코로나19가 확산됐던 2020년 이후에 4년 5개월 만에 최저가였습니다. SK하이닉스도 1.56% 추가 조정을 받으면서 18만 2,900원의 거래를 마쳤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까지 모두 3%대 하락했습니다. 10위권 내에서 상승부를 킨 건 네이버 딱 한 종목이었는데요. 호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2거래일 연속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4%, 에코프로비엠이 5.6%, 에코프로가 3.5% 하락했습니다. 리가캠 바이오가 9% 가까이 떨어졌고요. 엔캠도 9.3% 급락했습니다.
더불어서 삼천당 제약 9.95%, 10% 가까이 떨어져서 시총 10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나마 오른 게 HLB였는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상승폭은 0.33%에 그쳤습니다. 주가 조정이 끝나나 싶으면 또 내려가서 쉽게 저점 매수에 손이 나가지 않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단기 저점을 봤다, 지금이 살 때라는 이야기도 조금씩 들려오는데요. 하나투자증권은 주가와 이동평균선 간 괴리를 보여주는 20일 이격도가 94.1%로 95%를 하회했다는 점을 단기 저점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보는 것보다도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됐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올해 코스피 20일 이격도가 95%까지 하락했던 적이 4번 있었습니다. 95% 터치 후에 코스피의 일주일 수익률은 평균 3.7%, 그리고 한 달 수익률은 2.3%였는데요. 지금 반도체를 비롯해서 역사적 신고가에 있던 바이오나 전력 같은 전체 포지션이 밀렸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서는 시장을 사는 게 맞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기 저점이라고 해도 결국엔 인덱스 차원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가 반등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죠. 대신증권은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해서 39.6% 떨어졌고 금융위기 이후로는 46.6%, 거의 최저치까지 근접하는 수준까지 레벨 다운이 된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업황과 실적 악화 수준을 넘어서 경기 침체 우려까지 상당 부분 선 반영하는 중이라고 봤는데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삼성전자의 선행 PBR이 0.88배로 2016년 2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 중이라면서 2016년 2월 이후에 최저수준에 도달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에 삼성전자도 역사적인 저점까지 내려온 상황이라는 건데요. 그래도 지수나 삼성전자 바닥 주가나 모두 단기 바닥권에 들었다는 점 미리 체크해 두시고요. 다만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은 내년 1월의 취임식 이후에 트럼프가 중국 관세나 대중 반도체 규제를 발표한 이후에나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와 이슈를 복합적으로 보시면서 매수 타이밍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능 날입니다. 시장이 1시간 늦은 10시에 개장해서 오후 4시 반에 마감됩니다. 옵션 만기일이라 수급적인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가 개최되는데요. 다양한 신작 발표로 게임주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지 지켜보시죠. 인공지능 AI 기반 희귀 유전질환 진단검사 전문기업인 3빌리언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지금 트럼프 스톰의 공모주 시장도 꽁꽁 얼어붙으면서 IPO 상장 철회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새내기주 주가 추이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삼성화재와 LG, 금호건설의 3분기 실적도 체크하시고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또 강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격전지인 쿠르스크에서 전투에 투입됐다고 미국 국무부가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가운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단호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한 영향인데요. 오늘 장에서도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국내 증시가 계속해서 내리다 보니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시장을 살지 고민해볼 단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장 흐름 면밀하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와 뉴스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까지도 체크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이고 네. 오늘 개장 이제 10시에 하게 되고 네. 저는 그 전에 여러 가지 뭐 뉴욕 증시, 글로벌 금융 시장을 좀 체크해 봐야 될 텐데 지금 전반적으로 뭐 간밤 뉴욕 증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달러는 또 106 네. 넘어섰고 지금 고금리 강달러 시대네요. 그죠. 예. 특히 어제는 우리 시장에서 우리 국내 증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제는 뭐 좌절감이라고 할까? 네. 야,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나 싶은 그런 날이었죠.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그 블랙먼데이 자꾸 얘기하는 지난 8월 5일 날 장중 저점이 2386.96, 2380대까지 갔다가 그래도 조금 낙폭 줄여서 종가가 2441로 끝났는데 8월 5일 날 어제 우리가 그 2441보다 낮은 2417포인트로 끝났으니 삼성전자도 최근에 우리가 기억하던 저점은 2022년 재작년 9월에 찍었던 51,800원입니다. 네. 이걸 어제 55,500원 갔다가 100원 살짝 줄여서 56,600원으로 마감을 해서 벌써 이렇게 보면 월간 차트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중천정에 네크라인을 갖다 물고 내려가는 상황까지 왔으니 어제 우리 시장은 얼마나 공포감이 들었겠습니까? 네. 오늘 그나마 수능일이라서 출근길은 조금 한산했습니다만 우리 수능생들, 우리 수험생들 예전에 비하면 요즘 그건 없어요. 수능 추위는 없어요. 수능 한파. 수능 한파는 없네요. 예. 예전에 진짜 추웠는데 사실 이것도 우려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응?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런 지구 거잖아요. 온난화 때문에 네. 지난 7월이 입동이었던가 지금 한겨울인데 날이 그렇죠. 너무 춥지 않습니다. 낮 그죠? 기온이 지금 18도, 20도까지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요. 수험생들은 하루 종일 고생하고 우리 또 투자자분들은 또 마음 졸이면서 또 하루를 봐야 되는 그런 날이 됐네요. 네, 오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금융투자실 성상현 과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성 과장님. 네. 뉴욕은 성 과장님 그동안 이렇게 전망해 오신 대로 잘 가고 있어요. 네. 우리 한국은 전망하신 대로 가고 있습니까? 제가 전망을 별로 안 하는데요. 글쎄 한국 얘기는 별로 안 하셨는데 그래도 내심 이렇게 그리고 있던 뭐 네. 나름대로의 저는 사실 이게 좀 우려했던 것이었거든요. 네. 네. 미국은 잘 가고 나머지 글로벌은 못 가는. 이게 그래서 우리 작년만 생각해 보면 미국이 금리 인하만 하면 네. 전 세계가 이제 갈 수 있겠구나. 모두가 다시 이제 부양으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사실 네. 그거를 지금 내년도도 지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도 과거처럼 그렇게 빠른 금리 인하가 아니라 그리고 달러를 전 세계로 풀어주는 그런 금리 인하가 아니라고 하면 예. 신흥국이나 이머징이나 뭐 여타 다른 국가들을 판단을 할 때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다르게 봐야 된다. 네, 그거에 과거의 금리 인하 사이클을 그려보고 그때 이머징이나 신흥국이나 제조업 국가들이나 수출 국가들이나 막 올라갈 예. 때 그런 사이클이랑은 지금은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는 근거를 조금 설명하시면 일단 뭐 미국은 예.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이 지금 국방과 안보의 관점에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우리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신자유주의라는 걸 가지고 공부를 계속 해왔어요. 인플레이션은 화폐적인 현상이고 네. 물가가 올라가면 모든 물가가 다시 올라가고 예. 이건 다 중립적인 현상이다. 네.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한번 그려보면 이거는 평균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점 몇 프로가 올랐다고 하는 거는 네네. 품목들을 다 모아서 평균을 내보니까 2.6%가 올랐다. 예. 그런데 다 세분화 시켜보잖아요. 네. 뭐 어떤 거는 플러스가 나 있고 어떤 거는 마이너스가 나요. 그렇겠죠. 예. 토탈리 하니까 그게 2.6%가 올랐다, 3%가 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2022년도 재작년에 보면 인플레이션이 9.1%까지 올랐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얼만큼 많이 올랐었을 때를 네.
과거에도 역사적으로 몇 번 있었잖아요. 예. 그럴 때를 보면 인플레이션은 단순하게 화폐적 현상이 아니라 네. 권력적인 현상이 훨씬 더 강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애들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떨어지는 애들은 더 떨어집니다, 물가가. 그러면 이 올라가는 쪽에서 상품을 팔 수 있는 애들은 예. 더 명목 EPS가 올라가고 예. 명목 수익이 예. 네. 내려가는 쪽은 더 안 좋아집니다. 비용은 다시 올라가지만 이 사람 그러니까 좋은 쪽은 그러니까 그런 권력이 있는 기업들은 자기들의 품목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는 단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국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권력의 문제다. 네 이게 그래서 권력이 더 양극화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다음 해를 보면 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이제 이제 사라지는 그 다음 연도를 보면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져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봐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 만약 지금 AI 산업에 대한 격차를 예. 다른 나라들과 지금 벌리려고 한다고 하면 네. 이 인플레이션이 예. 엄청나게 빠르게 떨어지는 걸 미국이 원할까요? 저는 일단 그게 약간 아니라고 보고 있고 네.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지면 금리가 빠르게 안 떨어집니다. 기준금리도 네네. 물론 빠르게 안 떨어뜨릴 거고. 네. 그러면 미국은 당분간은 중금리, 중물가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엄청나게 고물가, 고금리로 가버리면 미국도 죽어버리죠. 네. 그런데 자기들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느 수준까지의 중금리, 중물가는 미국에는 유리해지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불리해지고. 네. 이게 인플레이션이 지금 전 세계를 양극화시키는 저는 주요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을 저는 이렇게 해야지 지금 사이클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안보의 관점 보면 안보. 키신저의 외교라는 책에서 보면 네. 키신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은 2차 대전에서 우리는 깨달은 게 있다. 침략에 맞서는 최선의 방어책은 압도적인 힘과 네. 우리가 그걸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냉전 시대로 갔었거든요. 예. 소련이랑. 예. 소련이랑 그러면 언제 화해 모드로 갈 수 있냐? 소련이 우리한테 겁을 주기에는 우리가 매우 단호하고 우리한테 침략하기에는 우리가 패배시키기에 너무 강하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느낄 때 우리는 그때야 우리는 소련이랑 협력을 하지 그 전까지는 협력 안 한다. 아니면 너네는 우리 때문에 죽을 것이다라는 걸 가지고 네. 안보의 측면인가 외교의 측면, 국방의 측면을 미국이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이 그런 식으로 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예. 우리한테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격차를 벌릴 거다. 이게 공정한 그런 거래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항상 우리가 봤던 뭐 서로 잘 살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해도 누군가가 따라온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격차는 우리는 언제든지 벌릴 수 있다는 거를 지금부터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보의 측면과 인플레이션의 측면에서는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자산시장의 측면을 한번 보면 네. 자산시장을 하락을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폭락할 거다. 내년에 폭락할 거다. 예.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였어요. 폭락할 거다라고 하는 뷰들을 보면 완전 양극화로 나눠져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급등하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다시 온다는 네. 거죠. 네. 이게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리고 미국이 재정적자를 이렇게 많이 풀고 있으니까 네. 재정적자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주식시장 못 갈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보는 하락장 뷰고요. 네. 두 번째 뷰는 완전 반대편인데 소비는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실업률은 급등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빠질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뷰입니다. 둘 다 이거 뷰는 뭐 어느 한쪽에 많다라고는 아니라도 거의 50-50으로 보는 것 같아요. 하락을 보는 뷰들은. 그리고 결정적으로 AI는 지금 버블이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부러질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하락을 보는 기본적인 뷰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재정 적자에 의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시중에 돈을 엄청나게 푼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미국 정부가 그동안 재정 적자를 풀어온 방식이잖아요. 네. 최근 2년간 우리가 네. 봤던 미국 재정 적자 풀어온 방식. 2008년 이럴 때는 미국이 정부 부채를 발행을 할 때 연준이 화폐를 찍어서 그거를 양적 다 완화였죠. 사줬습니다. 이른바. 그러면서 시중에다 통화량을 완전 실제 공급해줬어요. 보는 통화가 네. 막 쏟아져 그때 나왔죠. 막 이제 제조업 국가도 네. 날아가고 수출 네. 국가 다 날아갔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미국 정부가 부채를 발행을 할 때
그 부채의 대부분 자금을 연준에서 조달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조달하고 있어요. 시중에서. 네. 시중에 있는 돈을 끌어온다는 예, 거죠. 예. 그러면 통화량 자체는 늘어나지 않아요. 지금 미국의 본원 통화량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예, 지급준비금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런 걸 보면 지금 국채 발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은 가지고 있는 통화에서 미국의 정부 부채는 늘어나지만 민간의 부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크로스 체인징 되고 있다는 거죠. 예. 예. 이런 관점이라고 하면 통화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말이죠. 재정 적자 때문에 화폐가 많이 풀렸고 그 화폐가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하는 뷰는 저는 일단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하면 그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예. 성장 기반의 인플레이션이고 지금 2% 초중반대, 중후반대 지금 물가 상승률이 나오고 있지만 예. 그게 내년도에는 3%대, 4%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예. 성장이 좋아지면서 나오고 있는 좋은 그 인플레이션 있잖아요. 예. 나라의 성장이 좋아지면 물가는 당연히 올라가거든요. 임금 상승률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물가 상승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경기 침체 뷰인데 경기 침체 뷰는 대부분 소비 침체. 예. 실업률 상승. 그런데 소비가 침체가 되려면 사람들이 쓸 돈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맞잖아요. 예, 예. 통장에 돈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과거에서 과거 우리가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역대급 금리로 MMF 계좌에서는 돈을 주고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예. 그 돈에 개인이든 기업이든 다 잉여현금들을 다 넣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MMF 잔고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자금 6.5조 달러 정도가 들어있거든요. 그걸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7천조가 넘어갑니다. MMF에 지금 6.5조 달러가 잠겨져 있다고요? 네, 거기서 기관과 개인이 넣은 돈. 거기서 기관이 한 4조 달러 정도 되는 것 아하. 같고 개인이 2.5조 달러 정도 됩니다. 개인이 담아둔 2조 5천억 달러 정도가 MMF에 있는데 네. 이건 언제든지 자산 시장이 됐건 뭐가 됐건 부동산이 됐건 뛰어들어갈 수 있는 돈이네요. 지금은 자산 시장을 안 들어오고 들어오고. 있으니까 버블이 아니었다고 보고 있고 네, 그 네. 2.5조 달러가 MMF에 들어가 있고 네. 지금 4% 후반대 올해 초만 해도 5% 이자를 줬었습니다. 예. 그 돈의 이자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가 끊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고금리가 역설적인데 소비를 더 무너지지 않게 계속 이끌어줬다고 보고 있어요. 고금리가. 네. 왜냐하면 이자를 많이 받아가니까. 아하. 거기에 지금 넣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예. 상위 20%에서 30% 정도의 개인들이 넣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미국 소비의 40에서 50%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양극화는 분명히 지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위층은 지금 양극화는 심한 거 죽어나고 인정. 있어요. 네. 근데 상위층이 쓰는 돈이 네.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미국 소비도 똑같은 평균의 평균이잖아요.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소비의 70%, 그 GDP의 70%가 소비고. 네. 그러니까 미국의 GDP 자체가 무너지지 않고요. 예. 정부는 자금을 조달을 해서 AI 반도체 쪽으로 자기들이 지금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 쪽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고 그럼 기업들은 근데 그 지원해주는 기업들도 중소기업은 아니에요 또 대기업 쪽을 해야지 이게 지금 자기들이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이 빨리 올라올 수 있으니까 예. 격차를 벌리려고 하면 속도와 돈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지금 AI 산업은 속도와 돈이 매우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누가 많이 받아오고 네. 이걸 어떻게 빨리 돌리고 이걸 빨리 만들어내는지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는 재무부에서 예. 보조금 형태로만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지금 국방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가는 재정 지출에 재량 지출이랑 그 의무 지출이 있거든요. 재량 지출이 30% 정도 돼요. 지금 차지하고 있는. 여기서 나가는 대부분이 지금 지원법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 반도체법, 칩스법, IRA법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인프라를 살리기 위한 특히 인프라도 이 첨단 산업에 대한 인프라를 살리기 위해서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기업은 계속 성장률이 좋아지고 개인들도 소비가 무너지지 않고 예. 양극화는 계속 벌어지고 그게 뭐 미국 내에서도 벌어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시장이 왜 안 좋냐라고 놓고 보면 네. 지금 미국은 연준이 돈 찍어서 화폐를 찍어내서 전 세계로 뿌려주는 그런 정책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미국 내에서 지금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왜 한국이 안 좋냐?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다 안 좋아요. 지금 모든 국가가 성장률이 다 떨어집니다. 근데 미국은 성장률이 떨어질 거라 하는데 안 떨어져요. 예. 그게 지금 모든 에코노미스트들이랑 애널리스트들이 다
잘못 판단한 겁니다. 아, 내년도 전망치도 지금 연준마저도 내년도에는 지금보다 성장률이 떨어질 걸로 전망하거든요. 근데 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내리지만 않으면. 빠르게 내리지만 않으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립금리가 3%거든요. 네. 그게 지금 연준의 점도표상으로는 2026년까지 떨어뜨리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것보다 느려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천천히 더 베이비 스텝으로 간다고 하면 네. 그들의 성장은 더 지속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보다 더 빠르게 내린다고 하면 예. 당연히 뭔가 미국 내에서도 뭔가 이게 버티다가 뭔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니까 예. 그때는 금리를 빠르게 내리면서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의 체력은 전 아직까지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요즘 우리 저 성상현 과장은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에 이제 평소보다 더 이제 언론 노출이 잦으면서 뷰를 갖다가 강하게 펼치고 계신데 우리 일반인들이 듣기에 네. 다소 생소한 논리예요. 아, 네네. 예, 그거는 인정하는데 듣고 있으면서 또 수긍은 갑니다. 납득이 돼요. 납득이 되고 지금 설명 듣다가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드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은 이렇게 할 겁니다. 미국은 이렇게 할 겁니다 해서 이거는 민주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미국 시절과 공화당이 다시 집권했던 또 그 미국하고는 다른 개념의 미국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이란 말이야. 미국은 하는 그런 미국이 있어요. 보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고 네. 누가 의회 다수당이 되는 것과 무관한 네. 그런 미국이라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고 또 아까 그거 소련과의 그 패권 경쟁에서 그걸 보니까 뭐 조직 폭력배도 그렇고 학교 교실 내에도 그렇고 하다못해 저 자연농원의 사파리에서도 그렇고 서열이 딱 정해지면은 조용하고 평온하잖아요. 네. 괜히 거기서 한 하늘에 태양이 두 개네 하면서 서로 이제 어르렁거리면 이제 힘들어지는데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지금 평균 개념이다 보니까 좀 중산층 이하 힘들게 사는 계층의 소비나 저축률이나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이건 경기 침체고 네. 반면에 돈 많은 사람들이 써주는 돈이나 갖고 있는 부를 볼 것 같으면 걱정할 게 없고 네. 다 그것도 이해도 되고 네. 그래서 지금 돈 안 풀고도 지금 갈 수 있고 네. 금리 인하만 많이 안 하면 오히려 더 좋을 것이다 하는 것도 다소 역설적이지만 뭔지 느끼면 사고고 네. 다 좋아요. 네. 그래서 미국 예외주의, 미국 우선주의 좋아요. 그래서 나머지 다 지금 고생해요. 그 중에서도 왜 대한민국이 제일 고생합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고생하는 이유는 사실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보호무역이라는 것과 리쇼어링이라는 걸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이거는 오바마 때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오바마는 신사적으로 해서 네. 제대로 추진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다음 뭐 트럼프가 하고 그다음 바이든이 하고 지금 이제 다시 트럼프가 집권을 하잖아요. 이 리쇼어링과 보호무역이 결국은 미국의 산업 자체를 다시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패권이 크로스가 될 때 보면 보호무역을 하는 나라들이 네. 자유무역을 하는 나라들과 크로스가 됩니다. 예. 그게 당시에 16세기에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넘어갈 때,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갈 때 항상 그랬어요. 자국의 산업을 강화를 하고 우리의 국방력을, 우리의 그 경쟁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보호무역을 하면서 힘을 길러온 나라가 엄청나게 강대국인 나라와 크로스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보면 200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크로스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중국과. 그러면서 보호무역이라는 걸 시작을 했고 예. 리쇼어링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예. 리쇼어링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요즘에는 또 다시 트럼프가 완전 꺼내고 있으니까 많이 듣고 있지만 사실 오바마 때 시작했어요. 근데 최근에 1년, 2년을 보면 최근이 아니고 최근. 저랑 뭐 비슷한데 좀 나아요, 제가. 예, 예. 최근 1, 2년을 보면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있잖아요. 네. 그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쇼어링의 리쇼어링과 보호무역을 하는 그게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는 걸 사실 바이든 때부터 바이든도 강하게 했거든요. 우리가 못 느꼈을 뿐이지 말만 안 꺼냈을 뿐이지.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경제적 자립성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거면 네. 결국은 우리나라에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미국이 전 세계에 지금 FDI,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제조업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들이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5%예요. 그런데 미국 내에서는 25%, 밖에서 30% 하고 있어요. 예. 이거를 다 가져오겠다라는 게 리쇼어링. 네네. 네.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쇼어링들이 많아요. 뭐 쇼어링. 원쇼어링, 브랜드 쇼어링. 그러니까 미국 바깥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 데리고 오고 다른 나라 기업들까지 다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사업해라. 그러면 관세 안 때리겠다. 대신 너네 나라에서 하면 관세 때리겠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돼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어질지에 대한 프라이싱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안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네. 이게 항상 성공했던 적은 또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최근에 하려고 하다가 계속 뭐 예. 트럼프 때도 사실 제대로 많이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쪽을 더 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전략을 다 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이런 보호막과 리쇼어링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무역 수준을 올리고 우리나라 GDP는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왜냐하면 이거를 그동안 우리 20년 동안 이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미국 의회들도 이걸 잘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이거를 인정시키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거를 좀 더 세밀하게 지금 짜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안 할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사실 그 트럼프 행정부 끝날 때 3, 4년 뒤에 알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출 국가들이 지금 피해를 많이 입는 거, 특히 한국이 지금 피해를 많이 입는 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은 지금 통화량을 늘려서 전 세계로 뿌려주는 게 아니다. 두 번째로는 그 리쇼어링에 대한 프라이싱을 매우 강하게 하고 있다. 뭐 세 번째 삼성전자인데 사실 그거는 이제 국내 정치 전문가분한테 소장님이 나중에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또 의견을 참조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떼고 보잖아요, 한국. YTD 플러스로 코스피가 올해. 삼성전자를 빼면은 금년 들어서 지수는 플러스다. 네, 그러니까 소폭 플러스. 그 정도예요. 삼성전자의 30% 악영향이? 거의 30%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엄청나게 빠졌어요. 하이닉스는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그거를 차지하는지를 이거를 보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이 8점 몇 프로 빠졌거든요, 올해. 삼성전자가 거기에 거의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정민 앵커가 8층에 계시거든요. 네. 삼성전자 8층에 계신데 네. 지금 오늘 이제 자칫하면 5층에서도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4층도 이제 한번 발을 디딜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지금 보니까 발 디디면 안 될까? 손실률이 한 38%. 38%. 삼성전자에서만.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주들이 얼마나 지금 사실 이게 우리 얼마 빠진 지가 화요일만 해도 33%였는데. 예, 그 사이 우리 김태성 본부장하고 얘기할 때. 한 5, 6% 손실이 더 추가가. 6, 7월 달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7월 달에 지금 뭐 우리가 딴 거 있습니까? 사람 마음 다 비슷하다고 본다면은 삼성전자 주주로서의 우리 정민 앵커 오늘 각오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죠. 이제 뭐 할 거 없죠 지금. 아니 근데 안 본 지 오래돼가지고. 안 보- 예, 일단 뭐 버티는 게 답이죠. 버틸 버티는 게 수밖에 없죠. 이게 답이다. 뭐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죠. 이게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또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네, 우리 증시에 또 민낯 아니겠습니까? 민나. 예, 민낯. 미국은 지금 AI 쪽이나 안보 쪽으로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이 그렇게 재정 지출을 아니, 많이 하는 그래서 지금 나라들조차도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지금 이제 그 국방 안보 미국 그 인선이 마무리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소장님 찾아보셨잖아요. 예. 지금 보니까 그 폭스뉴스 TV 진행자가 지금 국방부 장관. 네. 피트 헤그세스. 네네네. 예. 그러니까 기존의 그 펜타곤 지도부가 아니란 말이죠. 네. 이거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쉽게 설명은 못하겠지만 그분이 엄청 중국에 대해서 강경파입니다. 그러니까 기조를 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머스코도 지금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민간에서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그동안 관료주에서 벗어나겠다는,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고 하면 미국은 지금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은. 네, 지금부터 가는 미국은. 그러니까 정책이 막 섞일 겁니다. 네. 법인세 인하를 하면서, 예. 그러니까 기업들을 막 잘 살려고 하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계획 경제를 막 이끌어가. 그러니까 어디 쪽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옛날에 산업을 재건할 때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민간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주도를 해서 지금 우리는 이쪽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계획 경제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 돈을 최대한 우리는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미국의 그 세수 있잖아요. 세수. 예, 들어오는 세수. 예, 예. 그것도 다 명목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잘 끊길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국은 저는 모르겠어요. 머스크가 내년부터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일단 원래 허브부터 칩니다. 30% 거의 2조 달러 이상 줄이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줄이려고 할 거예요. 근데 줄일 수 있는 데가 생각보다 많이 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줄인다라고 하면 미국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재량 지출 쪽이 아니라 메디케어, 사회복지 이런 쪽을 머스크는 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성장률은 꺾이지 않으면서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쪽으로 줄이겠다는 거죠. 그게 미국의 지금 70% 이상의 돈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줄인다고 하면 허리띠 졸라매라고 하는 게 기업들은 사실 법인세를 더 감면해 준다고 하는 거니까 기업들한테 줄이겠다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그냥 퍼줬던 그런 것들을 줄이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금 뭔가 새로운 판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저는 그 외교 부분 안보 측면에서 훨씬 더 강경하게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네. 그 사람을 뽑았던 것 자체가. 그리고 재무부 장관도 지금 아직까지 거론은 되고 있지만 헤지펀드 매니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베센트라고. 베센트, 스코 네. 베센트. 네. 그래서 앞으로 그 관료들이 그러니까 옐런은 관료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관료에서 민간으로 지금 넘어가는 크로스가 될 거고 이런 사람들은 어느 하나의 이론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볼 때 기본은 분명히 익혀야 됩니다. 이게 뭐 케인즈학파든 이게 신자유주의든 이게 네. 현대화폐 이론이든. 네. 근데 기본을 익힐 때 기본에 집착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예. 지금 저는 저 자막이 굉장히 신선한데요. 머스크가 이제 우리 국내 언론에서도 정부 효율부라고 이제 이름을 예, 지었더만요.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네네네. 정부 효율부. 그게 딱 약자가 도지라서 재밌지만 그래서 400개가 넘는 연방 기관을 갖다가 네. 100개 이하로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저 개념이면은 저는 줄일 수 있다고 봐요. 저걸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글쎄 이제 제가 봐서는 엄청난 그게 있을 건데 저항이 있을 건데 네. 기득권 내지는 이미 네네. 짜여진 구도에서 지금 보면은 만만치 않은 게 지금 이게 정민 앵커 지금 언급하신 피트 헤그세스가 무슨 이런저런 전투에도 참전했던 참전 용사 출신이고 네. 폭스뉴스 진행자인데 80년생이에요. 네. 이제 젊죠. 근데 여기가 지금 기존의 국방부 그 펜타곤 내에 꽉 짜여져 왔던 그걸 갖다가 이제 장관이 할 수 있겠느냐, 고칠 수 있겠느냐 하는 거, 그거 하고 맥 게이츠만 하더라도 지금 이게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맥 게이츠 이거 대단한 양반이에요. 작년에 그 누굽니까? 케빈 메카시 그 같은 맞아요. 공화당인데도 프리덤 코커스의 리더로서 이제 여는 완전 골수 찐 트럼프고 저 극우죠, 극우. 극우라고 네. 이제 표현될 쓴 그런 사람인데 이제 메카시도 이렇게 그거 경질시켰던 그렇죠. 네. 그런 정도인데 이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지금 워싱턴 D.C.는 이번에 보니까 그거 가더라고요. 해리스 쪽 표가 92% 나왔어요. 그걸 거의 뭐 북한 수준으로 나왔죠. 그러니 워싱턴 D.C.에 있는 사람들의 일반 미국 시민들과의 그 괴리가 엄청나다는 건 우리가 선거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는데 여기를 지금 이제 들어가서 이런 사람들로 법무부, 국방부 뭐 할 것 없이 지금 이제 하겠다는 건데 네. 저는 트럼프 2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1기 같았으면은 되는 게 없었죠. 왜냐 주변에 급하게 인선을 하다 보니까 자기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와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거 했는데 이게 지금 문제는 상원 하원도 장악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임명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진짜 놀라운 일이 내년부터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된 거를 보면 일기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기 때는 그냥 민중의 지지로 올라왔어요. 그 당시에 뭘 네네. 바꿔봐야겠다.
뭐 이 사람이 뭐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바꿔봐야겠다. 근데 이번에 2기 때 있잖아요. 이거는 미국의 최상위층에서 돈이 빵빵하게 지원이 들어갔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동안은 뭐 캐리스든 바이든이든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동안은 미국이 야 우리 그냥 금융으로 세상을 지배해보자. 그게 20년 동안 지금까지 흘러왔던 거예요. 예. 우리 좀 무역 적자 내도 된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미국이니까 예. 퍼주면 된다. 그리고 금융으로 같이 가져오면 된다.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사실 가장 만들어냈던 게 미국을 위대하게잖아요. 네. 그 사람이 살았던 60년대에도 그 젊었을 때 살았던 사업 막 할 때, 제조업이 막 올라갈 때, 미국의 성장률이 막 치솟을 때, 예. 그때 미국으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미국은. 그래서 지금 산업을 첫 번째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걸 첫 번째 살렸고 네. 산업을 살린다고 하는 거면 미국의 백인들이 지금 일자리를 잃지 않겠다고 하겠다는 이걸로 사실 대중의 지지를 얻어냈는데 미국의 상류층들은 사실 그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머스크가 갑자기 돌았지만 그렇게 이제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미국의 그 자본가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기 때랑은 지금이랑은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예. 1기 때 실패했으니까 2기 때도 실패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1기 때는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돈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지지 세력이 없었습니다. 예. 근데 2기 때는 이제 생겼다는 거죠. 예. 그래서 리쇼어링이라는 거를 그때를 가지고 단순 비교를 하면 저는 안 맞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제조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민간과 정부의 투자 지출, 자본 지출이잖아요. 예. 거의 4%를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2019년부터 최근에 2, 3년을 한 4년을 놓고 보면. 근데 그게 최근에 그 전에 20년은 1%도 투자를 안 했거든요. 네. 이 표를 한번 보실게요. 어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표를 한번 보면 미국의 자본 지출은 연평균 지금 4.4%가 최근 4년 동안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20년은 전혀 지출을 1% 미만으로 지출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1960년에서 1999년을 보면 이때도 제조업 쪽에 4% 이상을 지출을 했다는 겁니다. 아, 저 과거에. 네. 앞으로 2024년, 2025년부터 향후 2050년까지는 미국이 제조업 부분에 자본을 계속 지출을 할 거라고 하는 게 미국 인구조사통계국에 나와 있고요. 네. 이렇게 하려면 그래서 미국의 목표가 뭐냐? 네. 지금 미국의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제조업에 대한 점유율은 16%다. 그런데 이거를 과거 연강에 2000년도 이전에는 거의 25% 정도 됐었거든요. 일단 20%까지는 올리자라는 게 얘들의 목표고 이렇게 이게 1%, 2%, 3%, 4%, 4%를 올리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돼요. 이쪽 인프라 쪽으로. 그래서 지금 미국은 왜 산업을 지금 재건을 하려고 하냐? 왜냐하면 미국이 산업을 재건을 못했던 이유는 제조 산업을 재건을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인건비가 가장 비쌌던 것과 예. 그동안 전 세계는 하나다라는 인식이었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 때 미국은 느꼈어. 전 세계는 하나가 아니구나. 공급망이 막혀버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 조달이 안 되는구나. 예. 그래서 우리나라 내에서 공장을 많이 지어가지고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경제를 일단 키우자라는 게 첫 번째 인식. 두 번째는 AI 발전이 되면 이게 뭐 로봇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인건비 자체를 많이 줄일 수 있겠구나라는 게 두 번째로 돼서 지금 이쪽으로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지금 못 느낄 뿐이지. 지금까지 설명하신 거 하고 지금도 화면에 나와 있는 저 제조업 부문 자본 지출 추이 저 그래프를 보면은 네. 결론은 우리 종목 토론방이나 이런 데서 거의 매일 몇 번씩 마주치는 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네요. 아, 아니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 아니 이러면은 한국에 있을 이유가 뭐 있어요? 기업들도. 우리나라는 빨리 반도체 쪽으로 해서 첨단 반도체에 대한 우리나라 메모리가 강하잖아요. 네. 이쪽을 빨리 살려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메모리 쪽을. 네. 첨단 메모리. 첨단 메모리. 네. 그게 저도 뭐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쪽으로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은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없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투자를 뭐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닌 것 같고 뭐 지금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사실 전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 보거든요.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속도.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딸린다고 지금 보고 있어서
한시라도 빨리 좀 그런 부분들을 빨리 캐치를 해서 우리나라의 성장력을 빨리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연준을 조금 한번 말씀드릴게요. 연준. 예. 연준. 네. 연준은 금리 인하를 계속 할까 말까. 네. 지금 이 표를 조금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연준은 지금 물가보다 실업률에 훨씬 더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네. 네.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는 거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고 하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계속 합니다. 그게 급격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게 금리를 엄청 저금리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긴축적인 발언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실업률 이런 것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있는데 이 빨간색이 어떤 거냐면 연준 FMC 위원들한테 보통 뭐 너 성장률 얼마 보냐, 물가 얼마 보냐, 실업률 얼마 보냐 이런 거 전망치를 물어볼 때 있잖아요. 네. 그걸로 점도표 찍잖아요. 예. 너 이거 찍을 때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라는 걸 질문을 하거든요, FMC에서. 근데 그때 실업률이라고 답하는 사람들의 빨간색입니다. 지금 최근의 추세를 보면 빨간색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실업률이 하락하는 위험보다 실업률이 상승하는 위험을 연준 위원들이 훨씬 더 우려를 하고 있다. 네. 그렇기 예. 때문에 금리 예. 인하를 시작했고 물가가 지금 급등하는 추세가 아니라고 하면 일정 수준의 물가만 유지돼 준다라고 하면 연준은 이 실업률에 포커싱을 해서 금리 인하를 자기들의 계획대로 할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하를 그러면 이렇게 계속 한다고 하면 예. 미국의 성장률과 미국 물가는 어떻게 될까? 금리 예. 인하를 하면 결국 성장률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성장이 올라가면 물가도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예. 예. 그런데 물가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명목 GDP는 올라가니까. 그렇죠. 예. 네, 네. 중립금리 3%까지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게 계속 그냥 추세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예. 미국의 실질 GDP는 2.2% 상승을 하고 예.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1%포인트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그 분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것만 놓고 봐도 실질 GDP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3% 이상이 지금 명목 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고요. 미국의 지금 명목 성장률이 5% 나오는데 3% 올라간다고 하면 거의 7, 8% 나온다는 거거든요, 내년에는. 네. 그러니까 연준이 그 기존 스탠스대로 간다고 하면.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게 항상 성장률이 먼저 올라가고 물가가 뒤에 후행해서 따라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미국은 내년 상반기에 성장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만약에 노랜딩, 연착륙 이런 시나리오가 붙으면 내년에 미국의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서 폭락할 가능성은 사실 아직까지는 낮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이런 내러티브가 붙고 물가가 생각보다 안 올라오네? 이러면 사람들이 그동안 움츠리고 있었던 그 두려움 있잖아요. 예.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시장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보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사회복지라든지 분배 쪽이 아니라 경제 성장 그리고 효율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네. 거고 또 산업도 뭔가 양극화가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걸로 저는 네, 들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라든지 빅테크라든지 AI 관련 기업들이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다. 이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네, 대기업의 성장이 일단 끊기지 않을 것 같고. 대기업의 성장.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끌었던 빅테크 7개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애들이 밑에 애들보다 수익률이 더 좋을 거라는 거는 좀 그거는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도 아. 1년만 놓고 보면 예. 그들보다 네.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더 많이 올랐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게 사실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습니다. 최근 1년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주가는 그들이 안 떨어지면 나머지 애들이 계속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네. 나스닥이나 S&P를 놓고 보면 네. 어찌됐건 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목을 판단할 때는 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지만 예. 그러니까 저는 연준은 실업률은 후행 데이터인데 연준은 실업률에 포커싱을 할 거고 네. 물가는 성장이 올라간 뒤에 올라간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연준의 이런 데이터 디펜던트 정책이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자산시장에 버블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지표에 이제 근거해서 하는 그런 통화 정책들이 예. 이게 결국은 원래는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를 올리고 예.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때 경기가 지난번에도 좋잖아요. 말씀 주셨죠. 예, 경기가 예. 좋은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금리를 내리는 게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고용 쪽에 초점을 네. 맞추는 네. 거죠. 그리고
물가는 아직까지 괜찮잖아. 예. 이거에 대한 안도감. 근데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지금 포커싱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포커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이런 데이터 디펜던트 금리 인하 있잖아요. 이건 자산시장의 상승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산시장의 상승은 어떤 자금이 들어올 것이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IMF에 6.5조 달러 있다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거의 7천조 이상 되기 때문에 그 돈의 일부만 들어와도 자산시장의 상승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올리는 게 사실 제일 미국이 바라는 거예요. 폭락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근데 항상 자산시장은 붐과 버스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네네. 사실 내년도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는 좀 뭐 내년도에 뭐 엄청나게 버블장을 갖다가 꺼지는 이런 장세가 나올지 조금씩 올라갈지 그거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연준의 데이터 디펜던트는 자산시장의 버블을 한 번은 이끌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번 저는 사이클이 끝나기 전에. 그 실업률 고용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트럼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집권을 하게 되면 지금 불법 이민자 입국자들 추방하겠다라고 했고 또 지금 말씀 주신 이제 뭐 산업의 그 온쇼어링, 리쇼어링 하게 되면은 결국은 미국 내에서 이제 일자리가 재창출되는 거죠. 많이 창출이 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고용 자체가 좋아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가파르게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자산 가격 버블이 아니라 자산 가격 상승세가 더 지속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근거가 되는 그걸 거 보고 아니에요? 있어요. 예. 그래서 중금리, 얘기예요? 중물가가 아. 저금리로 가면 미국도 폭등할 수 있어요. 근데 중금리, 중물가가 다른 나라는 죽이지만 미국의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끌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의 지금 AI 기술 산업을 격차를 벌리려면요. 자산시장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쪽 산업을 계속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이 중금리, 중물가가 우리가 그동안 사실 이런 걸 못 봐왔거든요.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면 끝까지 내리고 올리면 제대로 올리고 이것만 봐왔는데 중금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지고 다시 좀 그 전략적으로 한번 자산 배분이 있던 투자 전략을 좀 짜보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 보고 있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그 뷰 자체가 시장의 컨센서스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약간 좀 아웃라이어고 이게 사실 네. 제가 회사의 뷰도 아니면 저는 개인적인 뷰를 가지고 네네.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네. 저는 시장을 이렇게 본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그 시청자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뭐 일단 물가는 분명히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하면 물가의 상승률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년 상반기만 놓고 보면 미국 물가의 30% 후반대에서 40%를 주거비가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근데 주거비는 항상 다른 물가보다 후행으로 움직입니다. 네. 지금까지 주거비가 거의 안 빠졌어요. 그게 내년 상반기 때는 주거비가 좀 빠지는 데이터로 나온다고 하면 나머지 물가들이 올라도 예. CPI 자체가 크게 안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물가는 올라갈 수 있어도 나오는 헤드라인 CPI 지표는 많이 안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죠. 물가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죠. 성장률은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러면 내년 상반기 때 자산시장이 경기 침체보다는 저는 이제 자산시장에 좀 MF에 들어가 있던 그런 금리들이 자산시장으로 좀 더 유입될 수 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막 긴축을 미국이 재정 지출을 줄이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정부가 투자하는 걸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미국 기업들이 은행에서 얼마나 대출해가지고 뭐 그걸 자기들이 대출해서 하는 거를 줄이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민간 투자는 확대가 된다라는 저는 거예요. 민간 투자 확대될 걸 보고 네. 있어요. 기업들은 지금 부채를 많이 지금 발행한 상황이 아니고 예. 은행들도 그동안 대출을 많이 해준 상황이 아닙니다. 민간의 대출을 유도할 걸로 보고 있어요. 우리 정부의 지출은 줄이지만. 네. 그러면 미국 성장률 자체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오늘 이제 뭐 수능일이다 보니까 뭐 동시효과 시세도 못 보고 개장초 흐름도 네네. 지금 한참 살펴야 될 텐데 네네. 그냥 니케이만 지금 한 0.5% 상승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보이고 있고 우리 국내 얘기는 이제 우리 성 과장님께서 최대한 이렇게 피해 나가시니까 뭐 이해됩니다. 이해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뭐 지금 차분하게 오늘은 뭐 미국 얘기 많이 하게 됐는데 지금 놀라운 게 이제 우리가 장단기 금리 역전 그 얘기를 했다가 수년간 했다가 네. 이제 장기가 단기보다 높아진 지 꽤 됐어요. 네. 지금 한번 확인해 보니까 2년물이 4.298, 네. 뭐 CNBC 화면 보니까 현재 그러네요. 그리고 10년물이 4.459. 그러니까 10년물이 2년물보다 한 16bp 높은 거니까 장기가 단기보다 높은 건 됐는데 성 과장님
이 가설에 동의하시는지 몰라. 저는 예전 거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 그래프하고 미국 지수하고 해놓으면은 역전됐다가 이게 정상화되고 나서 그렇죠. 예. 약 반년 내지 한 길게는 1년 반 정도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1년 정도는 세게 가요. 장이. 네. 그러고 나서 꺾이더라고. 맞아요. 예. 예.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타이밍상으로는 미국 장은 안 꺾일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뭐 빅테크들이 못 가면은 무슨 뭐 다른 중소형주. 중소형주나 이런 쪽이 또 경기 민감주들이 가든지 뭐 이러면서 하긴 할 것 같은데 딴 거보다 이거 미국채 금리가 이게 장난이 아닌데 차트 보면 겁나요. 맞아요. 얘가 이제 좀 꺾일 때가 됐는데 금- 한 10년물, 30년물 장기 이런 금리? 게 장기 금리가 꺾일 때가 됐고 꺾일 때가 되다 보니까 자꾸 지금은 다시 미국 장기채 투자 고려해 보실 만합니다. 이 얘기를 자꾸 저희들도 듣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멈출 조짐이 안 보여요. 그리고 어제 로리 로번부터 해가지고 한 몇 명이 한 두어 명이 그랬다면서요. 또 중립 금리가 생각보다 높아져 있을 수 있다며. 네. 이거 좀 금리 쪽은 싸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근데 미국이 장기채 금리 있잖아요. 예. 어느 수준이면 미국이 무너질까? 그걸 한번 판단해 보면 정부가 이 수준까지는 올리면 우리도 죽는가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정도 올라가면 우리도 네, 죽는다. 네. 일단 미국은 장기 금리가 1%포인트 빠지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지금 국채 이자로 지금 지출하고 있는 그 지출 있잖아요. 그건 한 16에서 17% 정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1% 빠지면 네. 이자로 나가는 비용이 16에서 17%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미국은 현재 지금 국채 이자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오면서 지금 국채 이자로 주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게 지금 예. 뭐 사람들이 그걸 우려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두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일단 미국은 더 올라가는 건 원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이거를 수급적으로 누를 거라 보고 있어요. 저는 원래는 침체를 유도해서 눌러야 되거든요. 아니면 물가를 제대로 잡아서 눌러야 되거든요. 네. 근데 둘 다 지금 아니잖아요. 미국은 고성장을 원하니까. 아하. 그럼 수급으로 누를 거라 보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예. 그걸 살 수 있는 사람들의 규제를 다 풀어주는 거죠. 살 수 있는 사람들 규제를 풀어준다. 그러니까 개인을 풀어주는 의미가 없고 네네네. 그 미국의 은행들,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지금 규제 때문에 많이 못 사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지금 미국의 국채의 대부분 숏 포지션이 누군지 아세요? 헤지펀드. 헤지펀드들. 개인이 그걸 셔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헤지펀드가 많습니다. 아. 그리고 헤지펀드들이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 인터뷰를 팔아놓고. 팔아놓고 맞아. 예. 그 그래서 말들은 또 얼마나 그래서 번들을 변동성이 생 거예요. 잘해요. 그걸 연준이 모를까요? 정부가 모를까요? 그거를? 근데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산업을 만약에 헤지펀드가 돈 벌려고 그런 식으로 계속 들어온다? 그럼 가만히 자시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 행정부가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행정부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아무리 말해봐야 지금 먹히겠어요, 그게? 연준이 그나마 지금 금리 인하를 하면서 금리 올라가면 이거는 성장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금리 자체가 막 슈팅해서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긴 한데 내년부터는 그 공조가 일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장단기 스프레드가 말씀 주시면 장단기 스프레드는 예전에 보면 역전되는 상황 있잖아요. 그거 놓고 보면 어떤 식이었냐면 경기가 좋아지니까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사람들은 그때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런데 지금 최근에 놓고 보면 대출을 많이 주려면 은행들이 또 예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었거든요. 그게 과거의 패턴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놓고 보면 금리가 올렸잖아요. 2020년도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불구하고 미국 은행들은 예금을 안 받았어요. 예금 금리를 거의 디마케팅했습니다. 1% 막 2%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5.5%까지 올렸는데 네. BOA JP가 연준은 예금금리 1%대에 따라 안 올라가니까. 예금을 더 밖으로 빼냈어요. IMF 쪽으로. 네. 그래서 대출이 안 일어난 겁니다. 음. 그러다가 경기가 호황이 되고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냥 뻥 터진 거거든요. 예. 이번에 예금을 안 받았고 대출도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고 날 때도 없다. 네. 네. 그리고 개인들은 코로나 때 저금리로 장기 대출을 했어요. 집 살 때도. 기업들도 코로나 때 저금리 때 자기들의 부채를 장기 조달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리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가장 우려해야 되는 건 사실 개인과 기업이 아니라 미국 정부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그래서 미국 정부 부채를 미국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나갈지 정부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을 앞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미국이 정부 부채를 흑자를 걷어서 그걸 갚는 개념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고 네. 미국 GDP를 키워서 정부 부채 비율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어요. 아, GDP를 네. 키워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 1%막 올라간댔잖아요. 네네. 그 명목에 대한 GDP가 올라가잖아요. 명목 성장률이. 그러면 정부 부채 비율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다 비율이거든요. 비율. 예, 예. 뭐 GDP 대비 몇 퍼센트? 네. 예. GDP가 올라가면 큰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만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해결된다? 그쪽에 재건 사업이잖아요. 네. 저는 미국이 주도해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우크라이나 재건. 거기서 어마어마한 그 혜택을 누릴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뭐 삼부토건이 갈 모양인데 우리나라는 주가 보면은 2차 대전 때, 2차 대전 이전에 미국의 정부 이거 진짜 뉴스로 보시는 분도 계실 아니 텐데. 아야 막 예. 하도 예. 네. 2차 대전 이전에도 미국의 네. 정부 부채 비율이 GDP 대비해서 130% 됐었어요.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 정부 부채 비율이 3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유럽의 재건과 일본의 재건을 미국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왔고 미국의 GDP는 엄청나게 좋아졌고 그러면서 비율이 30%까지 떨어졌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뭐 네.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표만 한번 보시면 미국이 지금 데이터 센터가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지금 가장 많이 짓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근데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그 지금 막 짓고 있는 최첨단 데이터 센터 네네. 여기서 필요한 일일 전력이 1기가와트예요. 네. 근데 2030년까지 지금 미국이 지금 데이터 센터 계획을 해놓은 거를 하려고 하면 18기가와트까지 지금 전력망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18기가와트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하면 뉴욕시가 일일 쓰는 게 6기가와트예요. 네. 그러면 이걸 뉴욕시를 뉴욕시에서 쓰는 그걸 3개를 더 구축해야 한다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현재 미국은 AI를 장착을 했고 그 AI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네. 데이터 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전력망을 구축을 해야 된다. 그걸 전기를 다 끌어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송전망도 다 갈아 끼우려고 하고 있고 그 전력을 받아올 수 있는 뭐 재생에너지부터 해서 원전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빅테크들이 그 소형 모듈 원전 네. 이쪽 계속해서 투자하고 네. 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지금은 장기 계획 프로젝트를 세워놓은 상황이라서 사실 트럼프가 이거를 뭐 다 엎을까요? 저는 없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또 원유로 유가의 나라로 가겠다. 우리는 뭐 원유 생산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AI가 패권의 주축이 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거든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이 필요하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막 날아가고 떨어지고 하는 것들이 물론 붐 때문에 버스트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상승세가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AI 산업의 패권에 독점적으로 아직까지 미국이 독점적인 우위에 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가능성이 지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 주식시장은 좀 우상향을 보는데 트럼프가 돼서일 수도 있지만 좀 울퉁불퉁하게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투자하는 데서는 훨씬 더 시장이요? 네, 투자하는 데서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증시 자체가 옛날에 닷컴 버블 꺼질 때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꺼질 가능성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제 설명은 필요 없고 기다 아니다 네. 예스다 노다로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최상 약간 그 대통령 후보 인터뷰 느낌인데요. 아니요 요즘 뭐 국회에서는 주로 그런 식으로 네. 예다 아니오다로만 네. 요구하더라고요 답을. 아, 네네. 최상목 부총리가 지금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에서 긴장감을 갖고 시장 예의주시하면서 변동성 확대 시 안정 조치 그랬더니만 아까 우리 막 자막이 뻘겋게 나갔습니다. 지금 구두 개입이라고. 네. 근데 지금 뭐 딱히 환율은 1,405원 4원 NDF 시장에서 그렇게 개장 전에 별로 안 움직이는데 1,400원 밑으로 금방 안정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1,400원 이거 그냥 그러려니 하고 견뎌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환율. 환율이요? 문제가 1,400원 그래 아래로 아래입니까 위입니까? 네, 그렇게 여쭤보셔야죠. 그렇지. 네. 예. 1,300원 아래로는 안 갈 것 같아요. 1,300원 아래로는 안 갈 것 네, 같다. 그래서 뉴 노멀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한동안. 근데 얼마 전만 해도 1,320원까지 빠졌었어요. 네. 얼마 전이랑 지금이랑 뭐 달라진 게 엄청 많지 않잖아요. 근데 1,300원 밑으로 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려고 하면
연준이 금리를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내리고 음. 전 세계로 달러가 풀려야 됩니다. 지금 달러는 전 세계가 쓰잖아요. 전 세계 그 달러를 지금 전 세계로 풀어주는 상황이 아닌 상황이에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자본이 이렇게 돌고 있지만 네. 전 세계는 지금 통화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통화가 부족하면 그 나라가 경기 침체든 디플레이션 이런 게 오는데 네. 그 나라의 통화가 강세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미국의 본원 통화는 미국만 쓰는 게 아니다. 음. 그게 지금 본원 통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전혀 풀고 있지 않다. 네. 미국은 네. 재정 지출을 코로나 때 풀어놓은 잉여 유동성으로 지금 그냥 조달을 해서 자기들이 쓰고 싶은데 쓰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시면 미국의 정책이 바뀌면 바뀔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좀 그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요.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문가와 함께 코인 시장 진단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오태민 겸임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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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소식까지 오셨습니까? 네, 비트코인이 미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에 힘입어서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10만 달러 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트럼프 트레이드 열기로 뜨거운 코인 시장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9만 3천 달러를 넘어서면서 최고가 경신한 상황이고 시가총액 규모로 봤을 때는 은 그리고 국내 증시를 이미 앞질렀다면서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 은과 국내 주식시장 전체를 넘어서며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은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비트코인이 주류 자산 반열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고요. 조만간 가격이 10만 달러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가총액 순위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코포네이트 마켓캡에 따르면 12일 기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1조 7,380억 달러인데요. 네. 전체 자산 중 8위입니다. 메타 플랫폼과 은을 넘어선 수준입니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1위인 금의 10분의 1 수준에 도달했고요.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하고 지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국내 주식시장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를 다 합친 2,378조 원도 초과했습니다. 네. 우리 오 교수님은 우리 국내에서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 쪽으로는 뭐 독보적인 그렇죠. 분석가이시기도 한데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밀고 있는 도지코인도 일주일 사이에 90% 넘게 올랐습니다. 거의 뭐 더블인데 일주일 사이에. 자, 이런 민코인이 유행처럼 번지다가 그냥 사라지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이 투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뭐 시총 규모도 갈수록 커집니다. 이 앞으로 이 계속해서 이 알트코인 내지는 뭐 이런 쪽 입지가 더 넓어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적어도 이번 불장에서 좀 더 몸집을 키울 거로 예상되는데요. 도지코인 경우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당선 전에는 대략 0.16달러였습니다. 근데 네. 당선 이후 일주일 만에 0.4달러로 163% 일주일 만에 상승했고요.
이건 일론 머스크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새로운 부서로다가 그 국가효율성위원회의 수장으로 네네. 일론 머스크를 지명했잖아요. 근데 이 부서 이름이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로 DOGE입니다. 예. 도찌랑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시장에 지금 굉장히 그 파급력이 있는데요. 링컨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별로 근거는 없는데 이렇게 어떤 유명 인사나 뭐 이런 그 내러티브가 있으면 가격이 크게 변동합니다.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죠. 네. 사실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암호화폐, 가상자산, 김치 프리미엄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오히려 국내에서 사는 게 더 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맞나요? 네. 한동안 김치 프리미엄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대략 10% 정도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한동안 뭐 6만 7천 달러 선에서 횡보할 때 오히려 마이너스 역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네. 지금 현재는 거의 김치 프리미엄이 없다 해도 좋은 정도 수준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한국은 개인 투자자 위주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아직 불붙진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주류고요. 또 하나 해석은 우리 방금 전에도 환율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원화 환율이 이미 충분히 올라가서 내려갈 것에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면 원화 가격이 올라갈 걸 기대하면 이미 김치 프리미엄이 상당히 껴있다라고 보는 거죠, 시장은. 네. 아까 뭐 저기 일론 머스크와 연결한 도지코인의 가격 급등을 교수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뭐 들으면서도 사실 납득은 안 갑니다. 예. 그리고 뭐 납득이 안 가니까 코인 종류는 비트코인이건 뭐 잡코인이건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서 질문하기도 죄송스러운데 일단 사놓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지금 이제 뭐 10만 불이 코앞이고 이제 9만 불도 네. 올랐었고 10만 불도 코앞이고 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1억도 이제 눈앞인데 이러니까 이제 별소리가 다 나옵니다. 지금이라도 그러면 뭐 코인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저 같은 사람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 네, 지금 당장은 들어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도 왜냐하면, 좋다. 네. 네, 이번 상승장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는 무관한 비트코인 4년마다 오는 반감기 상승장입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쟁점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뭐 남은 채굴량을 전부 미국이 채굴하겠다. 그다음에 미국 정부가 지금 21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저 범죄자들한테 뺏은 겁니다. 이거를 팔지 않고 더 모으겠다. 이런 거를 해서 이번에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결집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상승장이 좀 빨리 시작된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번스타인이라고 투자은행의 이제 그 리서처 중에 한 분은 최근에 투자자들한테 암호화폐 강세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암호화폐 비중을 늘리세요라고 메모를 발표했는데요. 이건 이제 일반적인 대중을 대상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이 번스타인은 현재 어떤 전망을 내리냐면 내년 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20만 달러에 도달할 걸 전망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비트코인 ETF에 대한 자금이 굉장히 지금 뜨겁게 모이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부채 수준이 기록적인 거를 고려했을 때 비트코인 가치는 그것도 보수적인 전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비트코인 그 가상 자산 시장에 대한 전망 좀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상속세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포함한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힘쓰고 있는데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앞으로 상속세 체계가 어떻게 바뀔지 미리 준비하셔야 될 건 무엇인지 자세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프로에 처음 출연하십니다. 우리은행 자산관리 컨설팅 센터 김혜리 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차장님 별명이 국세 언니라고 들었는데 네. 뭐 어떤 의미입니까? 네, 제가 우리은행 오기 전에 국세청에서 16년간 근무를 하다가 왔기 때문에 오. 국세청에서 온 네, 세무사 언니 해서 친근하게 국세 언니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아, 국세 언니. 오늘 좀 기대가 되는데요. 지난 7월 정부가 이제 2024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이제 손질하기로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정부는 지난 11일에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최대 주주 할증 평가를 폐지하고요. 또
또 동세법 개정안이 이제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노력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상속세 개정안은 그동안 꾸준히 바뀌지 않았던 높은 세율과 과세 표준 그리고 공제액 때문에 그 중산층에서 많은 부담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97년부터 27년 동안 상속세가 변동이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동안 집값이나 주식 가액 등 많은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는 10억만 넘어도 중산층에 해당하는 10억에서 20억 사이의 자산이 있는 분들도 많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가 조속히 이제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차장님 기본적으로 정부 이번에 이게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국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통과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야당에서 뭐 안 된다고 하는 건가요? 네, 사실 이게 개정안은 나왔지만 이게 정부를 통과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양쪽에서 세율과 공제 금액으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것이 통과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한다. 근데 지금 얼핏 설명을 들어서는 일단 상속세의 기존보다는 좀 상속세 부담을 좀 줄이자는 쪽이죠. 네, 맞습니다. 우선 상속세 중에서는 네. 인적공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인적공제에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상속세 자체가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의 그 구성원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공제가 다양하게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27년 동안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라고 해서 자녀공제, 미성년자, 뭐 65세 이상 연로자 이런 다양한 규정들이 있는데 이 금액들이 사실 작았어요. 예. 그래서 이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을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일괄공제를 선택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녀공제 5천만 원이 1인당 있었지만 이 부분을 사용할 수가 없고 네. 일괄공제를 사용해 왔습니다. 별도의 배우자 공제와 함께 합쳐서 이 10억 원까지만 공제가 됐는데 이 부분에서 자녀 공제를 기존의 5천만 원에서 5억 원까지 상향을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절세 효자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이죠. 그럼 이제는 뭐 지금 자녀 공제가 이제 5억 원까지도 되니까 이제 좀 비교해서 조금 더 맞습니다. 크게 공제 받을 수 있는 쪽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일괄 공제냐 아니면 합산해서 이쪽 공제냐 네, 이쪽으로. 맞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속인이 이제 배우자 그리고 자녀 2명 이렇게 있다면은 현재 상속 공제 그리고 또 개정안에 따른 공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네. 좀 비교해서 알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두 개 합쳐서 10억이 넘어야 상속세가 나오기 때문에 10억이 안 되는 분들은 뭐 세금 신고를 안 하시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10억 원이 아니라 만약 개정이 된다고 하면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자녀 2명과 이제 배우자가 네.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3명의 상속인이 표에서 보시면 개정안에 따라서 17억 원까지도 네,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상속 공제를. 그전에는 일괄공제에 따르면 뭐 미성년자나 연로자가 없다면 계속 10억 원만 공제가 배우자가 있더라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자녀가 많을수록 저 자녀 3인뿐만 아니라 4인, 5인이 될수록 계속 5억만큼 증가가 되는 거죠. 야, 이거 돈 좀 있으신 분들은 애 많이 낳는 게 맞죠? 양육 비용하고 나중에 상속세 줄이는 거 계산이 잘 안 맞겠다. 그래도 네. 많이 낳아야겠다. 그래도 이제 가족들이 남아있는 가족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위한다면 내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를 많이 해주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뭐 저출산 해소 대책은 아니에요. 그렇죠. 저출산 해소 대책은 아니고 네. 어쨌거나 뭐 요즘은 자녀 많이 낳으면 진짜 애국자 같이 보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또 상속세율 인하하기로 했다 하는 부분인데 이제 세율 낮아지면은 뭐 모두에게 좋은 것 같은데 항상 또 이럴 때 나오는 비판이 또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번에도 상속세 개정안을 보면요. 네. 상속세 가표 구간을 우선 5개의 구간에서 4개의 구간으로 줄이긴 하는데 그 세율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주는 것이 그 최고 세율 50%였던 구간을 없애고 10억 초과 40% 구간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받던 그동안에 부자들이 이익을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부자 감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10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세율이 네. 바뀌는 건가? 어떻게 되는 저율과세 구간에서도 사실 변화는 있습니다. 기존에는 1억 원 이하 10%, 예. 5억 원 이제 넘어가면 또 40% 이렇게 10%, 20%, 30%, 40%거든요. 예. 그 단계적으로 10에서 50%인데요. 이 10% 구간을 2억 원까지 예. 네, 그 아. 과세 표준 기간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효과는 있지만 이 부분은 좀 적다. 네. 네, 효과가 적고요. 세액 효과가 오히려 30억 초과하는 50%가 삭제되면서 10억이 초과하면 이제 40% 최고 세율을 받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서 혹시 유리하다는 거죠? 네. 10억 원 이하에서는 동일하네요. 30%. 네, 맞습니다. 그 10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요, 1, 2, 3, 4 이렇게 상속세가 누진세율 구간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서는 좀 다르게 나왔는데요. 네. 1, 2, 3, 4, 10%, 20%, 30%, 40%, 50%의 누진세율 구간인데 아, 지금 왼쪽 화면이 조금 맞습니다. 잘못됐네요. 5억 원 네, 이하가 20%. 20%입니다. 네, 그것을 이제 과표 구간을 2억 원 이하 10%. 예. 네, 그 부분 저율과세 구간을 조금 늘려주고요. 어. 그다음에 10억 초과분에서 40%로 네, 50% 구간이 삭제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보통 이제 지금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한 9억 정도라고 네. 하면 이거를 만약에 상속받았을 때 그럼 10억 원 이하 이 과세 표준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는 개정이 돼도 큰 맞습니다. 뭐 달라지는 게 없는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1억 원 차이에 10% 차이만 있으니까 1,000만 네. 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는 거죠. 세율 구간에 있어서는요. 실제로 그러면 상속세 납부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게 구간별로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지 좀 저희가 네. 알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좀 재미있는 네. 통계가 있는데요. 네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 2023년도 상속 재산이 100억 원인 초고액 자산가들이 네. 전체 상속세 6조 중에 절반을 내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아. 그러니까 457명이 사실 예. 그 상속세 과세 대상 중에 100억 원 자산 이상인 것들이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3조를 내고 있으니까 전체 세수, 네, 상속세 세수 6조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 최고 세율 50%가 줄어들면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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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을 네. 보게 된다. 그래서 부자 감세라는 논란이 있는데요. 좀 고액 자산가들이 그럼 상속세를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가? 네네. 네네. 그거 통계도 한번 보는 게 좀 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가액이 고액일 경우에는 이제 100억 원을 가정하면요, 한 39억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것을 부동산 가격이라고 생각하면은 100억 중에 한 40억 세금 내고 60억 상속 받으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100억이 전부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의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이 상속 재산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현금이 사실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억에 40억을 내기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요. 또 200억, 300억이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45% 실효세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가까운 금액을 현금으로 나라에 생속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액 자산가들이 사실 그 자산은 많지만 이 상속세 부담이 높긴 합니다. 네. 네. 요즘 이런 얘기 많잖아요. 우리나라 상속세, 증여세가 제일 높다 이런 얘기 많아서 맞습니다. 실제로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뭐 상속세, 증여세가 제가 없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는 좀 자본이라든지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다 그쪽으로 가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 사실 한편으로는 이 부자를 감세하는 것이 특정 층에 대한 이익을 주는 거 아닌가라는 논란이 있는 것도 이해는 되고 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럼으로써 자산가들이 해외로 자산을 유출시키는 또 경향이 있거든요. 네. 지난해에는 이제 자산으로 해외로 이민 간 그 숫자가 훨씬 증가했다고 해요. 이 부분이 OECD의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일본 다음으로 상속세율이 높은데 저희는 또 최대 주주 할증과세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할증과세까지. 20%도 가산하면 더 높고요. 예. 또 미국의 경우에도 한 40%니까 높아 보이지만 미국은 공제 금액이 한 170억 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10억 원에서 뭐 그 공제가 되고 있고 이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 5억 원까지 자녀들만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지금 5억 원만 되고 있거든요. 네네. 공제가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정말 집 하나 받아도 세금을 몇 천만 원씩 내야 그러게요. 되는데 지금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상속세율이 낮고요. 예. 또 높더라도 공제 금액이 크다. 그래서 그런 나라로 이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산이 유출되는 또 그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와, 미국 공제액이 170억 원이면 너무 차이 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야, 그래. 머릿속이 복잡하신 거죠? 예. 네. 아니 뭐 딴 거보다
뭐 딱히 상속받을 것도 없고 상속해줄 것도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상황을 들어보니까 좀 이 세금 내려고 빚내겠습니다 잘못하면. 네, 그런 경우도 실제로 많고요. 네.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100억 중에 39억을 낼 때는요. 예. 이 부동산을 또 처분하고자 하시는데도 처분이 잘 안 글쎄. 돼서 네. 네, 그 현금 마련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막 연부연납 신청하면 또 거기에 따른 이자도 만만치 네. 않고. 이자도 3.5%로 네. 10년간 계속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자의 금액도 상당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실제로 아까 제가 이제 아파트 중위 가격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만약에 이 서울 평균 매매가 10억 원이라는 걸 저희가 가정을 했을 때 아파트 한 채 기준으로 네. 상속세를 어느 정도 납부하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상속세는요, 그 돌아가시면 한 6개월 안에 보통 납부를 해야 됩니다. 예. 그 6개월까지 현금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 저희가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재산 내용을 챙겨서 또 현금까지 몇 천만 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12억으로 제가 한번 계산을 12억, 해봤거든요. 예. 12억으로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 한 분 계시고 자녀가 2명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10억 원. 우선 공제가 기본으로 되고요. 배우자가 또 상속을 많이 받으면 또 공제가 30억까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법정 지분율에 따라서 고려해야 될 점이 있기 때문에 최소 10억 원으로 우선 계산을 네. 하고요. 또 장례비 공제도 또 기본으로 500이 됩니다. 그래서 다 공제를 하고 났더니 총 납부세액이 한 2,800만 원가량이 나와요. 그러면 아파트 하나만 받았는데 현금성 자산이 없더라도 이 아파트를 팔든지 아니면 그 2,800만 원을 상속인들이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부담스럽겠네요, 진짜. 그러면 지금 차장님, 이 상속 준비하는 분 중에 금융재산을 상속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부동산이 좋을지 뭐 이걸 갖고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 재산의 한 70%가 부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생전에 미리 팔아서 자녀들에게 현금으로 주면 상속세도 내고 혹시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네, 네. 왜냐하면 현금이 없기 때문인데요. 사실 부동산과 현금, 예금 이렇게 봤을 때는 금융 자산이 시가를 100% 가치로 그대로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다른 재산 평가에 비해서 좀 불리할 경우가 있습니다. 아. 네, 그대로 시가를 그대로 세금을 책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재산 상속 공제라고 해서 10억 원까지는 이제 2억 원 그리고 2천만 원 이하는 전액. 그 사이에는 한 금융재산의 20% 상당액을 금융재산을 공제해주는 또 공제 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네. 음, 이게 지금 약간 정리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금융 재산을 상속받는 게 나은지 아니면 네. 부동산을 그대로 상속받는 게 나은지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요. 다를 수 있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경우에도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팔린 시세가 있기 때문에 네. 거의 시세대로 시세대로. 네, 그대로 내기 때문에 실거래가. 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가대로 찬정이 됩니다. 하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시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전에는 감정평가가 있으면 예. 감정가액, 없으면 기준가액으로 냈기 때문에 네. 한 시세 한 70%, 50% 가격으로 상속세를 부담을 했거든요. 네. 예. 하지만 금융자산은 같은 10억 원이라도 10억 원 그대로 100% 세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좀 불리한 부분이 있고요. 예. 또 금융자산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금융재산 공제를 두는 거죠. 은닉하기가 좀 더 쉽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남의 네. 아파트 상속받는 경우는 감정 평가를 네, 받는 맞습니다. 게 더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시세보다 낮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렇죠. 감정평가를 받으면요. 시세보다는 상속증여 목적으로 두 개의 감정평가 법인한테 감정받을 때는 좀 낮게 나올 수도 네. 있고요. 시세가 워낙 또 이렇게 비싸게 팔린 맞아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 그대로 또 납부하는 게 불합리할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가 없을 때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기준 가격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저거 뭐 저 아파트나 주택 말고 저 임야 같은 땅은요? 네. 임야는 개별 공시지가를 사용하게 되면 예. 정말 시세보다 상당히 낮은 그렇죠. 상당히 가액으로 낮게. 예, 상속이 되거든요. 그럼 부동산의 경우에는 사실 금융자산보다는 유리하게 되는 거죠. 재산가액이 낮아지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케이스별로 다른 것 같아요. 네. 예. 보통 이제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아니면 요즘 또 캥거루족도 많잖아요. 네. 반대로 네, 부모님하고 살다가
이제 만약에 돌아가셔가지고 네. 상속을 받게 됐을 때 그때는 공제가 어떻게 되나요? 네, 그때도 동거주택 상속 공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요건이 좀 까다로운데요. 이름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가 네. 있어요. 이 동거라는 것은 배우자를 제외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자녀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자녀는 무주택 자녀여야 되고요. 네. 또 장기간 부모님을 동거 봉양한 자녀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장기간의 기간을 10년으로 산정을 해서 10년 동안 계속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10년 동안 1세대 1주택이거나 무주택인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왜 배우자가 안 되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네. 계세요. 근데 배우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최대 30억까지 또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을 노부 부모님을 모시고 산 무주택 자녀의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이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자녀가 받을 수 있다는 점. 네, 요건이 있습니다. 모든 금액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주택 가격의 최대 6억 원까지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10억짜리면 그래도 6억까지만 공제가 되고요. 부채가 또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 경우에는 부채를 상계하고 순주택 가격으로만 산정이 됩니다. 그래요, 차장님. 뭐 개인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이거 타임 스케줄은 짐작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거 개정안 이거 확정되고 국회 통과하는 게 언제쯤으로 보세요? 12월 정도에는 이제 발표가 나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2025년 1월 1일 상속분부터 이 개정안이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돼요? 네, 그래서 그 상속일이라는 것은 사망일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하지만 이 시행 시기와 그것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속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지 한번 좀 이렇게 네. 좀 마지막으로 팁을 한번 주신다면. 네, 상속 재산은요, 사실 납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상속 재산을 받아서 이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요. 부모 세대, 그러니까 부모님의 경우에 금융 재산을 더 많이 네. 상속받아서 그것으로 한 명이 세금을 전부 다 납부를 해도 원래는 상속인 각각의 세금의 납부 의무가 있지만 이걸 연대 납세 의무라고 해서 부모님이 전부 다 내도 괜찮거든요. 네. 다른 세금은 대신 세금을 내주면 그것도 중요 문제가 되지만 네. 상속인 사이에서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금융재산을 상속받으시고 그걸로 세금을 납부하시는 것도 하나의 납부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건 나름 꿀팁이네요. 또 증여세 이슈가 있을 줄 알았는데 네. 그렇진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인데 지금 주식시장 호가 지금 예상치를 지수 보니까 글쎄요, 어제 검은 수요일이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오늘도 보니까 양시장이 좀 1% 안팎으로 좀 약세 출발이 좀 예상이 되네요. 글쎄요, 만약에 뭐 이거 신용 쪽에서 약간 정리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반대 매매가 네. 나온다면 이럴 수밖에 없겠는데 오늘은 뭐 옵션 만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너무 진짜 폭폭수처럼 떨어졌는데 네. 이 떨어지는 장도 이 들쭉날쭉이 있으니까 오늘은 진짜 모르겠습니다. 한번 뚜껑 열어봐야 되겠네요. 그러게요. 네, 정말 네. 변동성이 오히려 너무 큽니다. 네. 이증시는 변동성이 낮아지는 느낌인데. 그렇죠. 예.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